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고대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각국의 왕들의 업적과 정리가 됐습니다. 주요 왕들의 업적만 정리하시고요. 거기에 구체의 내용까지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구체의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제도사에서 다시 다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책, 어떤 내용이 이 왕 때였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각 시기별로 정리를 꼭 하셔야 될 필요도 없어요. 흐름만 정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대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왕의 흐름만 정리하시면은 굳이 이건 몇 세기 왕이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이제 거기에 이제 세세한 내용들 이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3국에 통치 체제가 있습니다. 그 3국의 통치 체제부터 우리가 정리를 좀 하시는데요. 우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앙 통치 체제, 중앙 정치 제도죠. 여기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의 중앙 정치 제도는 일단 고대 국가의 특징이 뭐예요? 왕권이 강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앙 제도의 특징은 하나, 자, 국왕 중심의 귀족 합의제라. 국왕 중심의 귀족 합의제였다는 점.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됐다라고 하지만은 왕권이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왕과 함께 이 귀족들, 이 귀족은 누구냐 그러면은 부족국가 시대 때의 그 연맹국가 때죠. 부족장들 전부 다 끌어안았죠. 전부 제도권 안에 끌어안는 과정에서 걔네들이 어떤 대족장, 중족장, 소족장 이렇게 되는 거죠. 걔네들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걔네들 같이 연합해서 정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왕 중심의 귀족 합의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족 합의 기구들이 다 존재하죠. 고구려의 귀족 합의 기구가 뭐예요? 제가회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는 우리가 연맹국가 때 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뒤에 가자가 붙어 있으면은 족장입니다. 족장. 제가 그러면 제는 모두 제자예요. 그래서 모든 부족장들의 회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상도 존재합니다. 수상. 여기에 수상은 누군가요? 대대로죠. 대대로. 고구려 말기에 가면 대망리지라고 그래서요. 연개성이죠. 대망리지가 돼서 기능이 훨씬 강화돼요. 백제는 뭐가 있나요? 백제. 정삼회의가 있습니다. 백제 정삼회의가 있어요. 여기에 수상을 뭐라고 그러죠? 상좌평이라고 그래. 상좌평. 그 다음에 널찍한 바위예요. 거기서 이제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회의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육좌평이었다고 합니다. 육좌평. 육좌평. 육전 조직이 백제에서는 가장 먼저 나와요. 이 육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나 조선에 육부나 육조가 있죠. 그거와 같습니다. 업무가 분담이 됐다는 거죠. 분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화백회의가 있습니다. 화백회의의 수상을 뭐라고 하죠? 법풍왕대 때 업적에 나왔죠? 상대등이라 한다. 대등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다. 상대등입니다. 그래서 귀족 합의기구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합니다. 삼국의 중앙 조직은 일단 여러 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왕권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관료제도가 정비가 됐습니다. 이 관제정비인데요. 여기다 그냥 붙여서 볼까요? 고구려는 몇 개 관등을 했냐 그러면은 몇 개 관등? 10여 관등입니다. 한번 봅시다. 교재. 교재에 보시면은 10여 관등에서 고구려 맨 밑에 한번 보세요. 1관등에서 14관등까지 14관등까지 되어 있는데 이건 그 중국의 사료에 의하면요. 어떨 때는 10개도 나오고요. 어떨 때는 12개도 나오고 어떨 때는 14개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10여 관등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시죠? 10여 관등입니다. 자, 그리고 백제를 한번 넘어갑시다. 백제는 16관등입니다. 1관등 좌평부터 해가지고 16관등 뭐예요?
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뭐 솔자가 들어가 있는 계열이 있고요. 덕자가 있는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장 계열이 있습니다. 무장 계열은 무신들 얘기합니다. 그 솔 계열에서 육좌평이라고 되어 있죠. 그 육좌평이 바로 이 육좌평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좌평, 내두좌평, 위사, 조종, 병관좌평에서 그 육좌평인데 뭐 고려 조선의 육부 조직하고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신라 보겠습니다. 신라는 몇 개 관등이에요? 17관등이죠. 1관등, 2벌찬에서부터 17관등 뭐 조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고구려는 10여 관등, 백제는 몇 개 관등? 16관등, 신라는 몇 개 관등? 17관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나중에 골품제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신라의 17관등은 뭐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냐면은 골품제도입니다. 골품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아셨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중앙정치조직은 일단 기본 틀을 이렇게 정리하고 교재 고구려로 넘어오시면은 용어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려의 관등 명칭에 보면은 형자나 사자가 많이 붙은 게 있어요. 그렇죠? 형이 붙어 있는 것은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 또 옛날에 족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가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세수치 담당자. 이걸 뭐라 하냐? 사자. 이렇게 일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형자와 사자가 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가 고구려 관등 조직은 당나라 한원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지금 교재는 14개 관등으로 나와 있는데 딱히 14개는 아니다. 10여 관등이다. 중국의 삼국지라든가 또는 뭐 중국의 주나라 책을 보면 10개, 뭐 3개 이렇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 무시하시고요. 당나라 걸로 기준해서 14개 관등으로 되어 있고 통상 우리는 10여 관등, 그 관등에는 형, 사자 이런 명칭이 많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 관제는 중앙 관제는 이렇게 마음을 좀 짓고요. 백제로 넘어오겠습니다. 백제에서 보시면은 고이왕대 때에 정비가 되기 시작해서 3세기 또 3세기 고이왕대 율령이 반포가 되면서 완비가 된 바로 16관등과 6좌평의 내용들이 그렇게 살펴나왔습니다. 정리가 된 거죠. 신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신라의 관제는 17관등인데 거기에 하나 추가가 될 내용이 바로 위에 한번 보실래요? 경위제와 외위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경관직과 외관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경관직은 중앙직, 그 다음에 외관직, 외위는 지방직. 그러니까 중앙의 관리의 등급과 지방관리의 등급이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은 7세기 중엽에 와서는 촌주층에게, 촌주 지방의 세력입니다. 경위직, 중앙직을 개방을 하면서 외위직이 어떻게 있다? 없어집니다. 외위제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경위제로 흡수가 된 거죠. 중앙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위제로 하는 중위제도. 중위제도는 육두품 이하, 중첩된 관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라 삼국통일 이후에 역할이 비대해진 육두품들 나오죠. 능력이 있는데 골품제도라고 하는 틀에서 소위 신분 상승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관직 진출, 관직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승진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불평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육두품 이하 계층들에 줬던 중첩된 관직이라 해서 중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진 제도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7관등은 이벌찬에서 조위까지 나와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삼국의 중앙제도의 내용들이죠. 하나만 더 합시다. 엄격한 율령을 제정 반포했다는 점. 엄한 율령의 제정 반포입니다. 율령 제정 반포는 오늘날의 지배계층의 오늘날처럼 똑같이 법을 적용하고 말이죠. 국민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그런 법보다는 지배체제 체제 유지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피지배층의 어떤 권익보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울타리를 쳐놓은 겁니다. 율령의 제정 반포는 고대 국가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가장 먼저 율령이 반포된 나라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백제였죠. 3세기 고이왕.
그 다음에 4세기 소수리방, 그 다음에 신라의 6세기 누구? 법풍왕. 2차던 울진 봉평 신라비에서 바로 신라의 율령반포 증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금성문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관제는 이런 정도로만 삼국입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일 이후는 삼국 통일 전쟁 이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다음에 지방행정 조직으로 가겠습니다. 이 지방행정 조직은 수도 행정 조직부터 나와 있나요? 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5부, 6부 이렇습니다. 자, 5부, 부족적인 형태의 5부가 행정적인 5부로 바뀌었고요. 백제 방향을 일컫는 5부로 되어 있고요. 신라는 부족적인 6부가 있었죠. 6부, 이게 이제 행정적인 조직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자, 5부, 6부 하는 것은 오늘날 뭐하고 같냐면은 서울시 그러죠. 서울시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모든 서울시 행정을 담당하는 건 아니죠. 서울시는 뭐 예를 들어서 종로구, 그죠? 뭐 동대문구, 또 강남구, 또 뭐 강북구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담을 하듯이 분구를 하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수도 행정구역은 5개, 6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지방행정조직이 있습니다. 이 지방행정조직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행정조직을 한번 보세요. 고구려 5부. 부니까 지금의 도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하듯이. 그 다음에 백제는 방입니다. 5방, 신라는 5주 이러죠. 그러니까 삼국의 지방제도는 지금 특징이 하나 5구역으로 정비됐다는 겁니다. 5구역 정비다. 5부, 5방, 5주. 각 부방주의 장관을 뭐라고 그래요? 욕살, 방령, 군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구려 이하에 성이 있고요. 촌이 있습니다. 광개토항 업적에서 기억나시나요? 광개토항은 일생 동안 64개의 성과 약 1,400여 개의 촌락을 건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정복한 거죠. 그 성과 촌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 군촌, 신라 군현촌 이렇죠. 여기서 근데 구분을 좀 하실 게 있습니다. 뒤에 촌이 있죠. 촌이 있습니다. 이 촌 앞을 좀 구분 좀 하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다 촌이 있습니다. 구분하셔서 앞에까지는 지방관이 파견된 거죠. 다 지방관이야.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무슨 철역은지, 군장, 현령이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에. 여기까지 지방관입니다. 여기는 지방관이 아닙니다. 지금 지방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관이 아니다. 말단촌의 촌주는 자치 책임자예요. 자치 책임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밑에 보충 좀 보겠습니다. 지방의 말단 행정 단위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토착 세력을 촌주로 삼았다. 촌주는 지방관을 보좌하면서 촌락 내 행정과 군사 실무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삼국 초기에는 이들의 자치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다. 얘네들이 이제 원래 토착 세력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개 구역으로 정비가 됐었으며 이 5구역은 말이죠. 행정적인, 군사적인 성격 중에서 행정적 성격보다는 군사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방제도는 행정적 기능 위주로 편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삼국의 지방제도는 군사적 기능이 더 강했다는 점. 그러니까 5구역으로 편성이 됐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지방장관을 욕살, 방령, 군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욕살, 방령, 군주의 기능은 이 기능도 있는데 이 기능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군사적인. 그러니까 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위에서 내려다보잖아요. 그럼 이거는 행정적인 나라라기보다는 요즘 얘기하는 군부대가 이렇게 3개가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군부대가. 군사적 성격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의 군사제도는 얘기할 게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지방제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군사조직 봐봐요. 삼국의 군사조직은 같이 봅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정복전쟁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항상 국왕이 군사 지휘권 행사합니다. 맨 선봉장이 돼요. 싸우다 죽으면 지는 게임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형태의 군사저주 정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특수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삼국의 지방행정제도입니다. 특수행정구역은 일종의 부도입니다. 부도. 부도. 제2의 수도를 뭐라고 그래요? 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죠? 부도. 자, 고구려 볼까요? 고구려 삼경이 있습니다. 삼경. 국내성, 평양성, 한성. 백전 22담로. 여기는 무령왕대 때였습니다. 여기는 지방관 파견이 아니라 왕족을 파견합니다. 왜요? 지방관 너네들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왕족을 파견하고 있었고, 신라는 삼소경에서 아시촌 소경, 소경 작은 소리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원 소경, 북소경 이랬습니다. 삼소경인데 가끔 말이죠. 이게 통일이 안 되고 이소경으로도 나옵니다. 이소경. 신라. 이소경은 어디냐면은 중원경하고요. 동원경입니다. 소경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원소경, 동원소경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제2의 수도니까 소경. 그래서 이 서울경자, 작은 서울, 부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원은 충주, 동원은 지금의 강릉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삼소경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신라의 특수행정구역이 삼소경이거든요. 그래서 삼소경으로 기억을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의 지방행정제도는 군사제도하고 같이 묶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삼국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압축된 내용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 표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삼국의 통치체제는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넘어가셔가지고 삼국의 대외 관계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의 대외 관계는 삼국간만의 대외 관계는 아니에요. 어디하고도 관계가 되냐면은 중국하고도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신라의 대관계 내용이 있죠. 이 관계는 우리가 바로 이어지는 삼국 간의 항쟁을 좀 보면서 같이 묶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연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삼국 간의 항쟁을 보시는데 이 삼국의 항쟁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삼국 항쟁의 특징에 좀 보겠습니다. 특징에 둘째 줄 보십시다. 삼국 항쟁은 서로 동맹하여 협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협조 동맹입니다. 근데 상호 간의 경쟁과 싸움을 계속하기도 했다. 체크 좀 해주세요. 어제는 적, 오늘은 동지입니다. 내일은 다시 적이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삼국의 대관계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백제하고 일본은 내내 친선관계였다는 거죠. 이건 이제 두 나라의 관계에서 칠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일본 건국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래요? 백제 유이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일본과의 관계는 아주 끈끈한 관계가 유지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국 간의 항쟁을 1, 2, 3기로 나눠놨는데 1기가 5세기, 2기가 6세기, 3기가 7세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관계를 토대로 해서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신라 삼국 통일 과정으로 나갑니다. 그 신라 삼국 통일 과정으로 바로 좀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이건 그 지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확인 좀 해봅시다. 지도를 통해서. 삼국이라고 하면은 몇 세기 이후 한 게냐면은 4세기 이후가 3세기입니다. 4세기 이후가 삼국입니다. 왜냐면은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죠. 고대국가의 마지막 신라가 동참한 시기는 4세기 내문왕대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세기 내문왕대 때 이후에 삼국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제는 삼국이란 얘기를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그죠? 고대국가 성립을 기준에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삼국항쟁의 제1기 그러면 5세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5세기 이전에 1기 이전부터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삼국의 대외 관계입니다. 삼국의 대외 관계요.
4세기부터 보겠습니다. 4세기. 4세기 때의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한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강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때 영토를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는 어딘가요? 가야죠. 가야입니다. 5세기를 한번 그렸고 5세기. 5세기 때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려보죠. 역시 한강이 되겠습니다. 5세기 때 영토는 이렇습니다. 한강을 고구려가 이제 차지한 거죠. 5세기 때 관계고요. 6세기 때를 좀 보겠습니다. 6세기 때 한강이라고 우리가 하고요. 이때는 신라가 한강을 차지합니다. 가야는 신라에 완전히 병합이 돼야 돼요. 가야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 그치? 7세기로 하겠습니다. 7세기 때 이제 신라 삼국 통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 7세기 때 관계, 여기가 한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발해 이런 관계로 삼국의 대관계를 그리시면 돼요. 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 4세기 때 넘어와서 신라 수도부터 먼저 볼까요? 신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내 어디예요? 금성입니다. 내내 금성이요. 얘기가 됩니다. 4세기 때 고구려는 어딘가요? 고구려 수도는 고구려가 졸본에서 건국이 됐죠. 건국이 돼서 유리왕대 때 어디로? 졸본에서 국내성, 통구로 왔습니다. 통구. 백제는 이때는 어디예요? 한성이죠. 한성. 석촌동 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4세기 때 상관계고 여기는 가야입니다. 금관가야가 주축이 될 겁니다. 전기가야니까. 5세기 때 삼국에서 고구려는 5세기 때 어디에서? 국내성에서 427년에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장수왕대 때였죠. 그래서 장수왕이 내려오면서 계로왕이 중국 북위에게 도움을 요청한 국서를 보냈는데 결국 그게 들통이 나서 장수왕이 내려와서 계로왕을 죽였죠. 그래서 한강을 탈취했어. 한강 상류까지 내려왔어. 누가? 고구려가. 그래서 한강 상류에 내려와서 세웠던 금성문이 뭐라고요? 고구려. 바로 중원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백제는 그럼 한강을 빼앗기고 이제 어디로 온 거예요? 문주왕대 때 웅진으로 온 겁니다. 웅진으로 왔죠. 이렇게 가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세기로 하겠습니다. 6세기 고구려 그대로 어디예요? 평양입니다. 백제는 어디로 옮깁니까? 사비에서 어디로? 웅진에서 어디로? 사비로 옮겼습니다. 수도가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한강을 하류를 완전히 점령했다는 증거로서 북한산 순수비가 있고요. 한강 상류를 점령한 단양적성비가 있고요. 함경도까지 진출했던 마울령비, 황초령비, 가야까지 접수했던 흔적으로 창령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마울령, 황초령, 북한산, 창령비는 진흥왕의 순수비입니다. 순수비의 순수는 왕이 직접 갔다는 거예요. 그래 단양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니죠. 순수비는 4개입니다. 4개. 그 다음에 7세기 때 가면은 영토가 이제 삼국통일에서 그어지는 남북국, 대동강에서 어딘가요? 원산만, 평양에서 원산, 요 라인이 되는 거죠. 그 이북에는 어디가 나오죠? 발해가 698년에 고구려 땅에서 건국이 돼 나가는 겁니다. 일단 수도와 그다음에 영토를 이렇게 좀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세기 때는 한강을 백제가 차지했습니다. 백제 주도입니다. 중국은 어디냐 이거죠. 중국. 중국은 전진, 여기는 고구려, 전진,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이렇습니다. 중국 남조는 동진, 그 다음에 여기 어디죠? 백제, 그 다음에 일본이 있겠죠. 이렇게 수교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친선관계, 이렇게 친선관계 되는 거죠. 이게 4세기 때 관계예요. 그 삼국항쟁의 관계는, 삼국항쟁의 주도권은 이때는 백제입니다. 고구려하고 신라하고의 친선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 아까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호우. 호우명 그릇, 호우. 백제하고 일본과의 친선관계는 뭘?
실지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두 나라의 친선관계죠. 불교가 어떻게 전래가 되냐면 이 관계 때 불교가 들어옵니다. 4세기 때죠. 전인에서 고구려, 고구려에서 신라, 동지에서 백제, 백제에서 일본으로 불교가 전래가 돼요. 아셨죠? 물론 이때 왕은 아닙니다. 불교는. 이때는 근초왕이고 여기는 광개토왕이고 여기는 누구? 내문왕이 되는 거죠. 외구의 노략질로 고구려 광개토왕의 부대에 요청을 해서 얘가 고구려 군대가 외구를 몰아냈죠. 그 고구려 군대가 내친 김에 낙동강으로 내려오자 금강가야가 위축이 되고 나중에 대가야로 세력이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자, 5세기로 가겠습니다. 5세기 때 기본적으로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그 다음에 일본이 있겠죠. 중국은 전진 다음에 남북조시대 때 북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북위. 밑에는 남조는 동진 다음에 송이란 나라는 송. 이때 고구려는 광개토왕대 때잖아요. 이때는 장수왕대 때라고 그랬죠. 평양천도가 있던. 장수왕의 대외 정책에서 보면 우리가 다면 외교라고 기억나시나? 다면 외교. 양다리 걸치는 북위하고 어디하고? 송하고. 그러니까 북위하고 송과의 대립관계를 10분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장수왕 남진 정책으로 한강을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백제하고 신라가 나제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433년 비유왕과 눌지왕이 되는 거죠. 우리 앞 시간에 얘기했던 왕의 업적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제하고 일본은 내내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두 나라 관계는 내내 친선 관계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5세기 때 관계예요. 6세기로 가겠습니다. 6세기 때는 자 여기 우리나라 고구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신라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백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하고 일본은 내내 또 친선 관계가 되는 거죠. 중국은 분열된 남북조가 어디에서 통합됐냐 그러면은 수나라에서 통합됐습니다. 수나라. 수나라가 있었을 때 북쪽에는 돌골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있었어요. 돌골과 수나라는 어떤 관계냐 그러면은 대립관계입니다. 대립관계요. 그리고 고구려하고 수나라는 어떤 관계냐 그러면은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합한 이후에 대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수나라의 침략에 대비해서 먼저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을 합니다. 요서는 어딘지 아시죠? 요하의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수나라가 고구려에 총 몇 번에 걸친 4차에 걸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 4차 침략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2차만 기억, 2차. 2차가 뭐냐, 612년에 연개소문의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에요. 자, 이는 교재에 그 고구려하고 수나라하고 당나라 간의 전쟁이 나와 있어요. 그 좀 잠깐 보실래요? 예, 뒷장에 삼국 간의 항쟁 다음에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쟁이 있거든요. 거기에 수문제와 수양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2차 살수대첩이 있습니다. 그렇죠? 612년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그리고 이제 이후에 3차, 4차까지 전부 막아냈습니다. 그 수나라는 고구려하고 4번에 걸친 전쟁을 벌였어요. 또 수나라 내부에서 보면은 강남의 경제력을 화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운하는 배가 다니는 길이에요. 큰 수로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대운하니까. 이 대운하가 강남에서 화북까지인데 약 우리나라의 서울과 부산 왔다 갔다 2번 하니까 한 200km 가까이 이런 거리예요. 이건 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뭐 트럭이 있습니까? 전부 삽질하는 거거든요. 삽질하다가 전쟁이 나면 야 전쟁터, 전쟁 끝나면 야 이리 와. 이러니 민심이 위반되겠죠. 그래서 수나라는 단명합니다. 무리한 대원정, 무리한 토목공사로 인해서 민심 위반. 618년에 이연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건국하냐면은 수나라를 건국해요. 그래서 7세기 때 중국은 수나라 다음에 어디? 당나라가 나오는 거죠. 당이 있습니다. 당이 있었을 때 여전히 북방민족 누가 있죠? 돌골도 있죠. 돌골과 당은 여전히 어떤 관계예요? 대립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통 한족하고 북방민족은 늘 이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6세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6세기 때 고구려하고 수나라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딱히 6세기만은 아니고요. 6세기에서 7세기 초 정도까지 대관계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고구려는 돌궐과 손을 잡아요. 이유는 왜 손을 잡냐 그러면 이유는 고구려가 수나라를 견제하자. 이 두 나라는 적대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견제, 수나라 견제 목적에 손을 잡습니다. 이때는 어떨까요? 그때 고구려, 백제, 신라, 그렇죠? 삼국 통일 직전으로 보겠습니다. 이때 7세기 이후에 가면은 고구려하고 돌궐을 역시 손을 잡는데 이때 고구려는 당을 견제하자는 겁니다. 이때는 수나라 견제겠지. 이때는 당 견제 목적이에요. 당 견제 목적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관계는 이제 나라가 달라지면서 견제 대상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삼국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신라가 나제 동맹이 결렬되잖아요. 백제의 성왕과 신라 진흥왕 간의 나제 동맹이 결렬이 되고 몇 년이냐면 55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33년에서 554년까지의 약 120년에 걸친 나제 동맹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신라가 한강을 차지했죠. 그리고 신라는 직접 중국하고 손을 잡습니다. 있죠. 다이렉트로 이제 교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라가 팽창을 하자 고구려하고 백제가 손을 잡습니다. 한자에서 열십자 모양이죠. 그러니까 6세기 때, 7세기 때 초는 한자의 십자, 십자형 외교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6세기에서 정확히는 7세기 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세기 초 이후의 관계는 어땠냐? 자, 7세기 초 이후의 관계는 여기는 이게 삼국 통일 영토가 되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그리겠습니다. 어차피 그려져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신라가 이제 중국에는 수나라에서 당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과 신라가 여전히 어떤 관계? 친선관계 유지되고요. 고구려하고 백제 친선관계 유지되고요. 백제하고 일본도 여전히 친선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하고 중국 왕조만 바뀌면 된다는 거죠. 근데 중국 당이 당 이연이 건국했죠. 이연이라는 사람이 당 고조로 등장합니다. 이때는 고구려하고 어떤 관계냐 그러면은 친선관계였어요. 이때 도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당 고조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당 태종이 나와요. 당 태종이 등장해서는 대외 팽창 정책을 펴면서 고구려를 자꾸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당 태종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부여성에서 비사성, 요동관도 끝입니다. 비사성까지 7세기 천리장성을 축조를 해요. 천리장성은 연개소문이 주도가 돼서 축조됐습니다. 근데 당태종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총 몇 번에 걸친 싸움이 있었냐면은 3차에 걸친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좀 보겠습니다. 여당 전쟁, 고구려하고 당과의 전쟁에서 보면은 총 7번에 걸친 전쟁에서, 3번에 걸친 전쟁에서 몇 차만? 1차만 기억하십시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645년 있죠. 645년 보장왕 몇 년? 4년. 이게 바로 645년 양만춘의 뭐예요? 안시성 전투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2차, 3차 다 이겼습니다. 무시하시고요. 그러니까 수나라하고 전쟁에는 4번에 걸친 전쟁에서 2차만 612년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몇 차만? 1차만 645년에 바로 안시성혈전. 그래서 당태종은 안시성혈전에서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이 쏜 화살에 의해서 한쪽 눈을 또 실명을 하게 됩니다. 피가 좀 큰 거죠. 깨졌어요. 깨졌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수나라 당나라하고 총 몇 번 싸운 거예요? 7번 싸운 겁니다. 국력 쇠퇴로 넘어가겠죠. 나중에 신라 삼국 통일에 하나의 힘을 또 실어주는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승리의 말이 승리지 전쟁은 다 패배자죠. 피해자죠. 사실은. 그리고 천리장성 그 위에 자료 박스를 보시면은 나중에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고려가 거란의 3차 침략 이후에 쌓은 천리장성이 있어요. 압록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도련포까지 거란과
동북쪽에서 성장하고 있는 여진의 침략을 막기 위한 천리장성이 있거든요. 그 고려장성이라도 그럽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혼동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천리장성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게 이제 7세기 초에 고구려하고 당하고의 관계였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 7세기 초 이후에 신라 삼국 통일 전쟁을 하겠습니다. 나당 동맹이 체결이 돼가지고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어디를 백제를 먼저 치죠. 이때가 몇 년이냐면 660년입니다. 나중에 백제 부흥운동 때에 일본이 백제를 도우로 백강, 금강까지 내려옵니다만은 상륙을 하지 못했어요. 돌아갑니다. 두 나라의 관계를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661년에 김춘추가 죽어요. 그럼 이제 김춘추 다음에 김범민, 문무왕이 등장해서 668년에 고구려 평양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물론 이 이후에 두 나라 다 부흥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만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잘 안 됐어요. 그럼 666년을 끝으로 해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668년 이후에 나당 전쟁이 나오죠. 나당 동맹에 의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쳤는데 웬 나당 전쟁이냐 이거죠. 이거는 당이 백제와 고구려를 친 이후에 신라마저 접수를 하고 한반도 전체를 통으로 당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나당 전쟁의 발단이죠. 그러면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의도는 어디서 확인하느냐? 옛날 백제 땅에다가 뭘 뒀다고 그랬어요? 보면은 웅진도독부. 옛날 고구려 땅에다는 안동도호부. 옛날 신라 땅에다는 뭐를? 계림도독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당전쟁이 터진 거죠. 그 나당전쟁의 접전지가 어디냐면은 매소성. 지금 연천이죠, 연천. 675년 신라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해전에서는 기벌포입니다. 이게 676년입니다. 금강 입구의 기벌포예요. 여기에서 신라가 당을 몰아내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뭐가 신라 삼국 통일이 몇 년에 668년이 끝이 아니라 676년 문무왕 11년에 삼국 통일이 달성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4세기에서 7세기까지 흐름이에요. 흐름. 아시죠? 특히 그 과정에서 몇 개만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백제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 백제 부흥운동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왕족, 복신, 승려, 도침에서 주류성과 그 다음에 임존성에서 부흥운동이 전개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흑지상지까지 해가지고 전개됐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 특징에 보면 마지막에 외의 수군이 백제 부흥운동을 도우러 왔는데 그것도 역시 상륙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으로 다음 주에 한번 가보실래요? 고구려 부흥운동 그러면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의 건모잠, 그 사야도, 여러분들 지도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백제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에서 나와 있는 지도를 보시면 돼요. 사야도, 건모잠이 사야도 덕적도입니다. 그래서 왕족 안승을 받들고 한성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합니다. 근데 안승에게 피살이 됐고 누가? 건모잠이. 근데 안승은 신라 회유당해요. 나중에 이제 안승의 무리는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 쪽으로 끌어내려와서 금마저죠. 소고구려국을 세워놓고 소고구려 왕이다 해서 칭해가지고 고구려를 끌어안습니다. 이제 신라는 왜 이 세력을 끌어안냐면은 이 세력을 하여금 대당 전쟁에 활용을 했던 거죠. 당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활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땅에다가 안동도부,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설치해서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하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안승의 무리를 활용해서 당과 싸우게 만든 거죠.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은 신라가 후원해 줍니다. 진짜 고구려 부흥운동을 후원한 게 아니라 대당 항쟁에 이용할 세력으로 후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승은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진골로 그대로 떴대요. 흡수가 돼버려요. 골품제도의 진골로 흡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신라 삼국 통일 과정은 순서대로 이렇게 봐주시고요. 마지막에 신라 삼국 통일의 의의하고 한계만 좀 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외세를 이용했다는 점. 여기서 외세는 당이죠. 그리고 대동강 원산만 이남만에 통일했다는 점. 그러니까 요거는 한계입니다. 근데 이 한계를 그대로 갖고 가지 말고요. 극복을 하고 갑시다. 외세를 이용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나당 전쟁을 통해서 몰아냈다는 점. 어디예요? 매소성 기벌포입니다. 또 하나 대동강 원산만 이남만에 통일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북에는 고구려 고토에서 발해가 건국됐다는 점. 그래서 신라 삼국 통일의 한계를 이렇게 극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외세를 이용한 것은 당을 끌어들인 것은 말이죠. 밀약을 맺거든요. 김춘추가 당에 가가지고 당에 가서 백제 땅은 우리가 먹고 고구려 땅은 네가 먹고 이렇게 된 거죠. 밀약을 맺어요. 당이 그렇게 쉽게 신라하고 밀약을 맺게 된 것은 당과 고구려는 세 번에 걸친 싸움을 거쳐서 당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에 대한 복수심, 그 칼을 갈고 있었는데 신라가 나당 동맹을 요청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당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괜찮은 장사 아니에요. 그래서 나당 동맹을 맺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당이 이제 고구려 백제를 치고 신라까지 먹으려 하니까 나당 전쟁이 나온 거고 깨졌죠. 그리고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했습니다. 약속대로 대동강 원산만 이남만 신라가 먹고 이북 옛날 고구려 땅은 당나라 지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죠? 그 당의 지배로 들어가면서 이 땅에서 고구려 장수 대조영이 어디를 바로 발해를 건국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남북국의 형세가 형성이 돼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삼국의 대관계의 종착역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삼국의 대관계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 흐름을 정리하시고요. 통일 이후 관계는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